어렵지 않은 구간에서는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방법이 계속 먹히는데 그 방법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타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의 방식과 구조가 안 먹힐 때는 새로운 스타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장기간 박스피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없을 때 이 롱숏 전략이라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게다가 안정적인 수익까지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무언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각자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각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꿰뚫 수 있는 관점을 만드는 것이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종태의 포트폴리오 실전 투자 스터디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우리에게 늘려줄 수 있는 관점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 오늘은 롱숏 전략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건데 이 롱숏 전략에 대해서 오해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와 잘못된 부분들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여유 있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제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행태와 움직임들을 섞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 그 자연재해라는 부분들의 주제가 너무 좀 생뚱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연재해라는 해당 클립이 아마 저희 감독님이 올려주실 건데 링크로 금융시장의 역사에서 글로벌 전체 투자시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히스토리를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시간이 좀 되실 때 공부를 하는 자료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롱숏 전략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전략적인 부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이번 강의는 집중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숏 전략이라는 것은 헤지펀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고요. 이 헤지펀드라는 말은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라는 분이 1950년대 그때 정도에 이 전략을 만드셨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 사회학자이시면서 헤지펀드 매니저시네요. 저랑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 가지를 좀 하는 성격이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비슷한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자료를 정리하다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해치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원래의 뜻은 그 울타리나 장벽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숲풀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방어하기 위해서 부딪혀도 부딪힌 부분들이 다치지도 않고 장벽은 보호되고 이러한 그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운용하는 내 포트폴리오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자라는 부분들로 해치라는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치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위험을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글로벌 전체 해치펀드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정도의 다양한 전략을 담고 있어서 이 처음에 시작했던 위험을 줄이는 부분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험을 분산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반대 포지션으로 어떠한 현상들이 두 개가 극단적으로 나뉠 때 활용하는 부분,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다양한 전략을 넣는 부분, 특히 이러한 파생 상품에서는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이 상품에 대한 성과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여기서 포함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더욱더 헤지펀드를 다양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 됐죠. 그리고 차익거래, 여러분들도 많이 환율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차익거래하는 실질적으로 개인분들도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지나고 난 데이터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과가 났어요 보여주는 것만큼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저평가라는 것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겠죠. 1950년대 그때쯤이라고 하면 이제 가치 투자라는 방식이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한 그러한 시점에서 전체 밸류에이션, 우리가 지금 현재 PB와 PE라는 그러한 밸류에이션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낮은 저평가되는 부분 그리고 높은 고평가된 부분들을 서로 간에 사고파는 이러한 방식의 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이클 이론, 과거에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요. 이 사이클 이론이라는 것은 낮아진 것은 다시 올라오고 올라간 것은 다시 낮아지는 이러한 부분들의 파동적, 주기적인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의 저평가된 것은 다시 올라갈 것이고 고평가된 것은 다시 내려갈 것이라서 중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민 리버전 현상, 평균 회귀 현상을 활용한 그러한 방식이 이론적인 바탕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롱숏 펀드는 뭐 1950년대는 우리 뭐 지금 한국 전쟁 하고 있을 때잖아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생 시장이 생긴 것도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발전 단계가 늦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롱숏 개념의 전략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금융위기인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롱숏 펀드가 부각되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는데 그걸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숏 전략 같은 경우에 일단 판매를 하는 측, 운용을 하는 곳과 판매를 하는 곳과 그리고 고객 이렇게 세 주체가 있다고 치면 롱숏 전략의 장점을 항상 위험을 해치해 놓고 해치한 상태에서 이 부분만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그러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항상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 판매사가 가장 포커스하는 포인트입니다. 당연하죠. 강점을 파는 사람이 포인트 해야지 이 상품은 이게 문제요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포인트에서는 이 포인트가 맞기는 하지만 그 포인트가 장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반대적인 측면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양면을 다 이해해야 그래야 이 전략을 제대로 이용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듯이 롱숏 펀드는 굉장히 위험한 운용 전략임을 꼭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헤지 펀드라는 말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커지고 하면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일을 하면서 들었냐면 제가 외사를 나온 게 2010년도에 이제 외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 4년 동안 외사를 다녔는데 제가 4년 동안 사표를 4번 냈어요.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2006년도에 처음으로 회사에 갔었는데 1년 동안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던 저는 이제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70이고 개인적인 문화가 30으로 사는 사람이라 갔는데 좀 덜 그런 회사를 갔다고 했는데도 개인적인 문화가 한 6, 70을 차지하고 집단적인 문화가 한 3, 40이 되는 그러한 회사 분위기였어요. 다른 회사들은 거의 개인적인 문화가 한 90%, 100% 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사들은. 근데 그것도 저한테는 좀 맞지 않았었고 2년 차이는 적응을 하고 났는데 적응을 하고 나서도 그러한 느낌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은 됐지만 좀 불편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표를 냈었고 3년 차 때는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나와야 돼서 3년 차는 다니다가 그 공부가 끝나서 사표를 냈는데 4년 차에는 저를 뽑으셨던 보스님이 1년만 더 다니고 너 1년만 더 다니고 나면 안 말릴게 해서 마지막은 냈었는데 그 4년을 다니면서 제 거래처의 고객들이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이 이제는 돈이 종교가 된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높은 사제구나. 나는 돈이라는 교회에서의 사제들한테 서비스하고 그 사제들한테 무언가를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러한 그 돈에 대한 부분이 종교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잘 나타난 책이 폴 라파르그라는 분께서 쓰신 자본이라는 종교라는 책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칼 마르크스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그 당시에 1900년대 굉장히 빠른 시점이죠. 칼 마르크스가 자본을 아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건 아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새로운 종교다라고 한 부분들로 이 책을 주제로 썼었는데 그 책에서 한 문구 읽어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지배자 자본을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이익과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 나신 신용을 믿으니 둘 다 자본인 주님에게 나시고 자본인 주님과 한 분이시나이다. 자본가들의 사도신경이라는 문구를 넣으셨는데 이 문구를 보면서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의 삶이 내가 이 돈이라는 것, 자본이라는 것을 내가 활용하는 수단으로 내 삶에 사용하지 내가 이 부분에 교회에서 계속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4년째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어져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도 그 생각을 계속 그 사이에 지켜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투자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롱숏 전략이 커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는 지금 보셨다시피 서브프라임이라는 사태가 굉장히 변동성과 방향성을 크게 스윙을 만든 이후에 우리 시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익숙하신 용어인 장기간 박스피에 들어가는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매우 올라갈 때는 시장이 계속 좋고 시장에선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서 투자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 투자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판매하면서 증권사들은 수익을 내고 그 판매사들이 판 펀드를 가지고 운용사들은 또 수익을 내면서 살고 그렇게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서브프라임이라는 사태가 크게 터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 부분이 다시 괜찮아질 거야. 이거는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세상은 다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짜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시장의 생각이지 실제 상황은 항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황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장기간 박스피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하면 언제든지 조금만 참으면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이 박스피를 처음에 1년은 그 얘기가 통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누가 믿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사람들은 찾아야겠죠. 그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순간에 혜성같이 나타나는 뭔가 항상 어렵지 않은 구간에서는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방법이 계속 먹히는데 그 방법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타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의 방식과 구조가 기존에 먹히는 것들이 안 먹힐 때는 새로운 스타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장기간 박스피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없을 때 이 롱숏 전략이라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게다가 안정적인 수익까지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나 옛날만큼 그렇게 기대 안 하는데 서브프라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그래도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내려온 수익률을 다른 자산도 맞추기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가 당시에는 형성이 됐었는데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다른 자산에서도 그렇게 수익 내기가 녹록치 않았던 시점들이 왔는데 그 당시에 롱숏 펀드를 가지고 등장한 타임폴리오라는 회사의 수익률이 사람들의 엄청난 각광을 받게 됐었죠.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지난번 영상에서도 타임폴리오라는 회사는 시장이라는 그러한 메커니즘의 가장 이해도가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에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젊은 친구들한테까지 잘 만들어 둔 회사라는 그러한 평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평가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시장과 전체에 상관없이 전체 롱과 숏의 비중을 50대 50 비슷하게 맞추고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안쪽의 차이만 내고 굉장히 시장에는 중립적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결국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회사를 갖고 있고 빠질 회사를 숏을 하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시장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이
전체 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롱숏 펀드의 전략에서는 변동성 관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은 안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 무언가가 자신한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변동성이라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라는 요인을 잘 관리했을 때와 잘 못했을 때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회사는 그 빌리언 폴드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의 언론에 났던 인터뷰 기사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 빌리언 폴드 자산운용의 대표분이 바로 타임폴리오의 대표 매니저 중에 한 명이었던 분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존의 시스템을 잘 하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했을 때와 시스템을 개선했을 때 이렇게 변동성의 관리와 수익에서 연한선 수익과 변동성이 다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초기에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운용 초기에는 반대였던 그러한 상황에 대한 그 기자분의 질문이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초기에 레버리지를 적극 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렸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4천억 스타코가 2년 만에 5분의 1 수준인 700억대로 떨어졌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래서 개선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잘하고 계시다는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보시다시피 4천억이 700억으로 그냥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도 만들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제가 롱숏 하면서 이게 그렇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숏이라는 것이, 매도라는 것이 매수보다 10배, 20배, 100배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자들에서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이 마치 어떤 사고가 나고 나면 그게 다 숏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난 걸 그렇게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숏 전략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그냥 하는 전략보다 최소한 20배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4천억이 700억이 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이 얘기된다라는 것이 귀에는 잘 들리죠. 그 귀에 잘 들리는 얘기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전후에서는 계속적으로 다루겠죠. 그 부분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롱숏 펀드라는 게 선호도가 증가했던 구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2015년에서 20년까지의 S&P의 움직임을 차트로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왼쪽에 나온 ETF 수익률만도 못한 롱숏 펀드 환매러시 라는 부분의 기사가 2019년 12월 달에 나온 기사로 바로 이 시점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면 롱숏 펀드의 가장 안 좋은 구간, 왜냐하면 방향성이 시장에 있을 때는 롱숏 펀드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롱 펀드가 좋죠. 매수만 한 펀드가 좋죠. 근데 숏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좋기 바로 직전에 항상 무언가 좋기 전까지 돈은 다 빠져나가고 언론은 그 부분을 부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어떠한 변곡점에 될 때는 가장 좋다라는 얘기와 가장 나쁘다는 얘기가 항상 많이 나와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관찰은 하고 있어야겠지만, 그걸 내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반영할까라는 부분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점은 극도로 좋을 때 부각되고 단점은 안 좋을 때 마찬가지로 극도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롱숏 펀드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품이 한 번 만들어지면 이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또 판매는 계속 해야죠. 그러면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좋을 때는 당연히 다시 언론에 기사가 광고성이든 진짜 기사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기사는 롱숏 펀드에 대한 좋은 얘기가 기사로 난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2022년 9월 달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22년도 9월이 나와 있는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자, 22년도 9월이면 이때 정도가 되겠습니다. 22년도 9월. 롱숏 펀드가 이렇게 되는 안 좋은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롱 펀드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는 바로
이제는 다시 롱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이 더 좋을 그러한 마지막 극단에 이런 뉴스는 또 항상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 기사에 나온 시점에 이 펀드의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다, 위험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순자산이 18억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모든 돈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롱숏 펀드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서 이러한 펀드들의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까지 된 상태인데, 이 부분들이 다시 증가할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빠져나간 물에 다시 물이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사를 보실 때도 이러한 내용 말고 중요한 부분에서 꼭 챙겨야 될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기사를 보는 습관들도 항상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내용에 올려드릴 때 10월 1일에 전후회를 할 때 저희가 시황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에 클립도 넣어놨습니다. 장표도. 거기서 저희는 최근에 박스를 상향하는 그러한 의견을 드렸었고, 오늘은 그 박스의 상단을 뚜껑을 좀 열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숏 전략이 쓰면 그냥 사망합니다. 아웃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가 가장 어느 때처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기사가 나왔을 때와 반대되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 지금 현재는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롱숏 전략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롱숏 전략을 쓰기에는 적절한 구간은 한 이런 정도의 구간에 확인이 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롱숏 전략을 쓰는 것이 적절한 그러한 투자 전략이지,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롱숏 전략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이 전략을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롱숏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보안,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존에 배웠던 것과 연결해서 그것을 리마인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복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복습이라는 것에 새로운 부분을 넣으면 그것은 하나의 또 다른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전후회를 진행하고 있는 방식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방법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롱숏 전략을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여러 가지의 대형 업체들이 IT 업체들은 대형화되어 있고, 그 대형화되어 있는 업체들의 보안을 담당하는 업체들도 대형 보안 업체들이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업체는 굉장히 대형 업체고, 이 업체들이 전 세계 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도 해당되는 보안 관련된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돼서 공항들이 다 멈추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 사건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해당 업체는 이 부분의 사건에 대한 책임, 보험 문제 등등 많은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포티넷이나 팔로알토와 같은 다른 업체들도 포티넷이 이 회사죠. 그리고 팔로알토가 이 주가 그림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주가의 움직임도 같이 하락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안 업체들이라는 것을 전체에 대한 의미가 이게 뭐야? 쟤네들 그냥 다 괜히 비용만 쓰는 애들 아니야? 존재에 대한 의미에 대한 그 의심이 들었다는 부분과, 아마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시장 상황도 좀 헷갈리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슈가 있게 되면 시장도 안 좋은데 쟤네부터 좀 줄여,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동을 했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해당되는 업체의 하락폭보다 관련된 다른 업체들의 하락폭은 훨씬 더 적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뉴스 플로우나 이벤트를 가지고 롱숏 전략을 충분히 짜는 그러한 헤지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알토나 프론티어를 롱을 하고 이쪽을 숏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생각이 될 때, 이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것은 이 산업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러한 해당되지 않는 업체의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주가들이 올라가고 나면 얘가 사후적으로 그 부분을 따라 올라오더라도 결국 롱숏 전략은 이 차이를 먹는 거지, 이 숏에서 이걸 하나도 손실을 내지 않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됐을 때,
그때 이 롱숏 전략을 양쪽을 다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러한 전략을 하게 되는 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동종 업종에 대한 그러한 롱숏 전략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뭐냐면 롱숏 전략에서는 공통되는 기반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롱숏 전략을 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것인데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셨던 업체들은 다 공통적으로 보안업체라는 보안업체의 전체 움직임에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측면이 크고 그 부분에서 이벤트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프론티어는 롱,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숏이라는 그러한 다른 전략을 이렇게 짜놓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롱숏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금 안 좋은 일이 났어.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숏을 하고 뭐 요즘 포드가 자동차는 다시 빠졌다가 주가가 좀 기술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 이쪽은 롱을 하고. 이건 공통 기반이 거의 없죠. 그냥 같은 시장에 상장돼 있다? 뭐 이 정도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롱숏은 그냥 롱과 숏을 따로따로 한 거지 이게 롱숏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스터디했던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여러 번 다룬 부분을 더 다루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최근 저희 전후에서 많이 다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례를 보시면 당연히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공통 기반은 메모리 업체라는 공통 기반을 갖고 있고 그 공통 기반에서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 약점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 한 1년 동안에 거쳐온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메모리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 가능성은 좀 모르겠다. 누구는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나쁘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업황에 대한 판단이 레거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좋아지기 시작하고는 이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 이전에는 나는 그건 왈가왈부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HBM과 AI 현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면 하이닉스를 롱을 하고 삼성전자를 숏을 하면 그러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포지션만 가질 수가 있는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짠 전략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시에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기 전에 이 포지션을 청산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AI 거품론이 나왔습니다. AI 거품론이 나왔는데 내가 AI 거품론까지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에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부정적인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반대의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를 숏을 하고 삼성전자를 롱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방향성 전체가 AI라는 흐름에 대한 기본 가정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흐름을 매매하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실제로 지나고 나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에 돌아갔다고 하면 또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과 다를 때는 이런 매매는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그림 보고 이렇게 했으면 됐겠네 라고 생각하고 언론에서는 부각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다시 할 수 있는 매매가 아니고 당시에도 확률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할 수 있었어 라는 생각을 이렇게 사후적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마치 가능성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롱숏 펀드 운용자들한테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고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롱숏 펀드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전략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시장 단위로 좀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다뤘고 지금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본 지표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기반이라는 것은 글로벌 정치 구조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그 글로벌 정치 구조의 변화에서 미국이 좋은 포지션, 중국이 열악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게 최근 중국의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 있었던 전까지 이 시점까지는 그러한 전략을 짜기에 매우 유리한 상태입니다. 이 폭이라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롱숏에 대한 부분들은 롱숏을 실제로 짜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별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에서도 중국을 줄여놓고 미국을 늘려놓고 하는 부분에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롱숏 전략을 실제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제가 어렵다고 설명드리지만 롱숏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매매를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롱 전략을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현재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그 사람들도 시장 참여자였고 그 사람들이 더 고도한 생각 구조를 내 전략에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일정 부분은 숏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한 강도로 급등을 했던 것이죠. 숏의 포지션은 이 부분의 가격보다 리스크 전체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무시하면서 밀어 올리고 가격을 무시하면서 밀어 내리는 매매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번 매매는 그런 부분들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얘한테 더 힘을 주는 건가? 라는 부분 아니면 빼는 건가? 이런 부분들의 연속성은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측정할 때 롱숏 플레이어들이 지금은 어떤 시장을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시장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롱숏 전략은 우리가 전후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상위 5%에 들어가는 투자자입니다. 상위 5%가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다면 롱숏 전략은 생각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지 실제 하지 마십시오. 저는 롱숏을 지금 몇 년 동안 많이 운용사에서 직접 운용을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구글에서 쳐봤어요. 늘 말씀드리듯이 롱숏이 더 어렵다 그러고 매도가 매수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는 매도가 수익을 결정하는데 70%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쳐봤습니다. 매수보다 매수가 어렵다라고 쳤더니 관련된 기사들이 제대로 된 기사들, 주식은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다, 매도 타점 잡는 법, 여러 가지의 적절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쳐봤습니다. 매도보다 매수가 어렵다라고 반대로 쳐봤더니 기존에 보여줬던 기사가 나옵니다. 매도가 더 어렵다는. 그리고 나머지는 호가 보는 법, 등락해도 확실하게 주식 보는 법. 이거는 롱숏 전략에서 많이 판매할 때 얘기하는 얘기죠. 다른 엉뚱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검색이 되는 거겠죠. 현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본 건데 이만큼 여러분들이 매도가 더 어렵고 숏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숏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은 금융사고나 기계의 알고리즘에서는 발생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숏 전략을 아주 강력하게 쓰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몇몇 사람들은 너무도 특이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하기가 너무 좋아 많이 보도되고 그 많이 보도된 내용이 마치 여러분들이 투자의 시장의 중요한 변수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 오래 하다 보면 안녕하시면서 시장에서 먼저 아웃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의 유의미성을 잘 생각하시고 이해하셔서 우리가 생각의 도구, 반영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유효일 거야. 그렇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전보다 좀 줄이시는 방법으로 롱숏 전략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공통 기반이라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분산해서 분산 효과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 가진 핵심이고 장점인데 어떻게 공통 기반을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이 전략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는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것과 롱숏 전략에서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게 다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상관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 상관관계가 작은 것으로 분산 효과를 내서 어떠한 특정한 방식의 네거티브 값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주는 효과를 더 안 느끼게, 덜 느끼게 하는 부분으로 분산의 효과를 상관관계를 줄이는 데 사용하고요. 지금 롱숏 전략은 이러한 공통 기반 안에서 상관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위쪽으로 강해질 때 그것이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하나는 나쁜 쪽으로 다르게 반영할 때라고 이 상관관계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생각까지는 잘 안 하는데 안 좋은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부분에 주가가 빠지는 부분이 좋은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아주 급격한 상황일 때는 훨씬 더 안 좋은 게 하락이 더 큽니다. 그럴 때 분산되어 있는 효과가 더 적절하게 나타나요. 안 돼 있을 것보다. 그러한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롱숏 전략에서는 그러한 급격한 효과가 나타날 때도 그 급격한 효과를 내가 숏을 통해서 그 효과를 얻겠다, 플러스 값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방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다른 어프로치가 들어가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용하는 방식이 다른 전략입니다. 그 헤지펀드들은 전략이 너무나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타임폴리오라는 회사가 50대 50으로 가져가면서 레버리지 전략을 쓴 때도 있고 그 회사도 한때는 롱을 10에서 15% 정도를 열어놓고 가는 경우로 그 전략을 바꿨던 구간도 있고 이렇게 한 회사도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이것을 어떤 경우는 뭐 제가 그 운영했던 타이거 자산운용회 같은 경우에는 롱숏 비율을 시장이 매우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는 롱숏 비중을 거의 30-40%까지 가져가고 그리고 롱 비중을 한 50-60% 가져가면서 넷 비중, 그 두 개를 뺀 것을 넷이라고 합니다. 그 넷 비중을 20-30%까지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했던 구간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비중을 가져갔던 것도 실제로 제가 했었던 전략인데요. 그런 경우처럼 이렇게 매우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롱숏 전략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그 기준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거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해했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고쳐야겠어 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태지 어떤 특정한 한 전략을 고집하면서 그 전략으로 5년, 10년 이상 운영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전략이 계속 먹히질 않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전략이라서 일괄적인 어떠한 기준으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둘 가지고 억지로 짜야 된다. 이거는 그냥 제안을 주신 겁니다. 예, 이게 일단 저 같으면 안 하겠는데 제약을 주신 거예요. 엔비디아와 한미반도체라는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롱숏 전략을 짜라. 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지금 뉴런들이 되게 바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전략 중에서 롱과 숏을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고를 겁니다. 그게 되게 합리적으로 보일 거고 왜냐? 아니 엔비디아가 대장이고 한미는 그거에 따른 뒤에 있는 밑단에 있는 업체인데 그러면 대장이 가는 현상이 어디까지 가는지가 중요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엔비디아를 롱을 자고 한미를 숏을 치는 게 아마 적절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절반일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로 한미를 롱과 엔비디아를 숏을 하는 것도 50%의 확률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밑에 있었던 그러한 2등주들이 그러한 갭을 메꾸고 올라오는 힘이 더 빠져있기 때문에 더 크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어요. 그래서 50대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50이면 저 같으면 그래서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논리는 그 두 가지 논리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선택장애라서 하지 않겠습니다. 둘 다 안 좋을 때는 롱숏 전략을 하기에는 일단 매우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언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럼 거래가 되게 줄어요. 거래가 줄면 롱숏 포지션은 매매하는 게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식을 팔 때는 저 매수가에다 대고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근데 롱숏을 팔 때는 매도와 매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매수가에 밀면서 팔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대놓고 팔아야 되는데 장이 안 좋으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면 나는 롱숏을 하려고 매수를 한 거에서는 계속 매수가 잘 돼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숏을 하려는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잘 체결도 안 되고 이런 매매들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숏 전략을 짜려다가 잘못 짜질 경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포지션이 설정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구간에서는 롱숏 펀드로 한번 이익도 봐보고 손해도 봐본 정도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안 하고요. 롱숏 펀드를 가지고 아직 성공만 해보고 이 손해를 안 본 친구들은 그런 것도 아마 하다가 큰 코 다칠 겁니다. 지금 최근에도 신한 ETF에서 1,800억 금융사고가 났잖아요. 그 ETF 관리하는 데서 젊은 친구들이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모든 글로벌 큰 규모의 금융사고들은 35세 이하의 젊은 친구들이 다 사고를 내고요. 여러분들이 잘 그 책에서 보셨던 소로스, 뭐 드러컨밀러 이런 분들이 뭐 런던 파운드를 공격해서 뭔가 수익을 내고 했다 이런 분들은 다 40대 이상입니다. 그 말은 그런 행동으로 이익도 봐보고 손해도 봐보고 했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제대로 짠 그림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성공하는 일화들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이 사고들은 다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친구들이 다 사고를 냅니다. 지금은 이제 타임폴리오가 여전히 롱숏 펀드를 하고 계시고 타이거 자산운용도 롱숏 전략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러한 소스들의 회사에서 검증된 회사들은 저는 시장이 지금 그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이라는 환경과 안 맞기 때문에 롱숏 펀드를 지금 현재는 추천을 안 드리는 거죠. 제가 만약에 시황관을 어느 순간인가 조심스럽게 바꿨다라고 하면 그 바꾼 순간에는 롱숏 펀드를 추천드릴 겁니다. 그리고 롱숏 전략도 공부를 해놨으니 사용하자라고 우리 전후에 이제는 우리 같이 공부하고 같이 투자하는 모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 모임에서 어느 순간인가 그 제안도 드릴 겁니다. 그 드릴 거고 특히 고도화된 반 중에서 뭐 저처럼 선물 투자까지 하실 수 있는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를 위한 재생각도 안내를 드릴 건데요.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룬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좀 내용이 어렵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진행할 그 전후회에서는 실전반과 실전 전투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 함께 가는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실전 전투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고 정밀하게 해서 이해도를 마련하고 준비해 놓고 실제로 활용하는 시점이 되면 그 판단도 같이 해서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실전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러한 전략을 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아이디어를 저기서 어떻게 차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시장을 이기는 그러한 전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범위로 다룰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